나는 이 이야기를 매우 차분하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날은 봄비가 내리던 화요일이었죠. 아내 한소라가 또다시 병원에 입원하던 날이었습니다. 우리는 결혼 5년 차였고 그 전에 10년을 연애했습니다. 대학교 신입생 때 처음 만나 오랜 시간을 함께했지만 결혼 후 가장 힘든 시련은 바로 아이 문제였어요. 지훈 씨, 죄송합니다. 부인의 세 번째 유산이에요. 이번 검사 결과를 보면 소라 씨가 다시 임신하게 되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담당 의사의 말에 내 심장이 멎는 느낌이었습니다. 소라는 마취해서 아직 깨어나지 않은 상태였죠.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보며 나는 결심했습니다. 병실 의자에 앉아 소라의 손을 잡고 있는데 문득 깨달았어요.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저는 오지훈입니다. 34, 전직 특전사 출신 보안 전문가죠. 지금은 보안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무뚝뚝하다고 하지만 한 여자만 바라보며 살아왔어요. 그 여자가 바로 소라입니다. 까만 긴 머리에 웃을 때마다 눈가에 주름이 예쁘게 잡히는 여자. 미대를 나와 반려동물 일러스트 작가로 활동하는 아내였죠. 오빠, 뭘 그렇게 생각해? 무서워. 병실에서 깨어난 소라가 긴 침묵을 깨고 물었습니다. 나는 그저 웃으며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췄어요. 아이 없어도 괜찮아. 네가 살아있는 게 중요해. 그날 밤 소라가 잠든 뒤 나는 병원 복도를 걸으며 비상계단에서 몰래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학 동기 중 비뇨기과 의사가 있었거든요. 상담 후 일주일 뒤 소라에게 말하지 않고 정관 수술을 받았습니다. 소라를 위한 선택이었어요. 그녀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였죠. 수술 후 몸이 아팠지만 특전사 출신답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회사 일이 바빠 늦게 들어온다는 핑계로 며칠을 넘겼고 소라는 의심 없이 받아들였어요. 마지막 검사까지 마친 날 계절은 어느새 초여름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인생도 완전히 바뀌게 될 줄은 몰랐죠. 회사에서 중요한 미팅을 마치고 차 안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어요. 그때 소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나 임신했어. 이번엔 꼭 지켜낼 거야. 그 순간 내 머릿속에서 천둥이 쳤습니다. 생각이 멈췄고 숨이 턱 막혔어요. 아내가 임신이라니. 내가 정관 수술을 한 후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정말? 그래. 축하해. 지금 어디야? 내 목소리는 느리고 무거웠지만 소라는 너무 기뻐서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이때부터 나는 가짜 남편 연기를 시작했어요. 무미건조한 얼굴로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차 앞 유리를 노려봤죠. 이제 모든 게 분명해졌습니다. 차 안에서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는 모습이 보였지만 내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머릿속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죠. 아내가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었다. 이 명백한 사실이 가슴을 후벼 파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 나는 차분히 생각했습니다. 특전사 시절 배운 위기 상황 대처법을 떠올렸어요. 먼저 정보를 수집하라. 감정에 휘둘리지 마라. 그래서 집에 들어서자마자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오히려 더 다정하게요. 우와, 정말 기쁘다. 드디어 우리도 부모가 되는구나. 소라의 배를 쓰다듬으며 거짓 미소를 지었죠. 그 순간 아내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이 마치 비수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죄책감이었을까요? 오빠 고마워. 네가 이렇게 기뻐할 줄 알았어. 소라가 내 품에 안겨 흐느꼈습니다. 내 마음은 이미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지만 팔은 기계적으로 그녀를 감싸 안았어요. 이제 연기가 시작된 거죠. 그날 밤 소라가 잠든 후 나는 조용히 침대에서 빠져나와 그녀의 노트북으로 향했습니다. 보안 전문가로서 비밀번호를 해제하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주의 깊게 파일들을 살펴보던 중 숨겨진 폴더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비공개 쪽지와 사진들이 있었죠.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호흡을 가다듬으며 쪽지들을 열어봤어요. 대화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지훈 씨는 정자도 없대. 우리 아기, 우리 핏줄 맞지? 그래, 완벽한 계획이야. 그 사람은 절대 모를 거야. 상간남의 정체는 바로 반려견 몽실이를 치료하던 동물병원 원장 차세준이었습니다. 35살 미혼, 그리고 소라와 6개월 전부터 관계를 맺어온 남자였죠. 소라가 매주 몽실이를 데리고 정기검진을 간다며 나갔던 날들, 그 시간들이 모두 거짓이었던 겁니다. 증거 자료를 모두 외장하드에 복사했습니다. 아내와 차세준의 모든 대화, 사진, 영상, 그리고 소라가 차세준에게 보낸 2만 원의 송금 내역까지. 이 모든 게 나중에 법정에서 쓰일 증거가 될 테니까요. 다음 날부터 나는 철저히 계획을 세웠습니다. 소라에게는 더 다정한 남편 역할을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를 감싸 안고 뽀뽀하며 우리 아가 잘 있어? 하고 물었죠. 소라는 그런 나를 보며 행복해했습니다. 내가 아이를 기다리는 줄 알고요. 회사에서는 차세준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동물병원 위치, 운영 시간, 재무 상태, 과거 이력까지. 특전사 출신답게 적에 대한 정보는 철저히 파악해야 했으니까요. 차세준은 30대 중반, 명문 수의대 출신으로 두 곳의 동물병원을 운영 중이었습니다. 또한 그에게는 패턴이 있었어요. 주로 유부녀를 노린다는 것. 소라의 임신이 3개월째 접어들었을 때 나는 첫 번째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 큰 투자에 실패한 척 연기하기 시작했죠. 매일 밤 늦게 들어와 우울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아 있었고 소라가 물어볼 때마다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게라며 대답을 회피했어요. 한 달이 지난 후 드디어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소라야, 사실 회사 투자가 실패해서 거의 10억에 가까운 빚을 지게 됐어. 소라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 표정을 보며 나는 속으로 비웃었어요. 내 마음은 이미 무감각해져 있었으니까요. 10억이라니, 어떻게 그런 일이. 우리 어떻게? 소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으로 배를 감싸주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가짜 아이를 걱정하는 가짜 모성애가 역겨웠지만 나는 침착하게 다음 수를 두었습니다. 내가 다 책임질 거야. 하지만 한 가지 방법이 있어. 내 말에 소라의 눈이 희망으로 빛났습니다. 마치 구원자를 바라보는 눈빛이었죠. 아이러니하게도 그녀가 배신한 남편을 구원자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가 이혼하면 법적으로 너는 내 채무와 상관없어져. 내가 모든 책임을 질게. 침묵이 흘렀습니다. 소라의 표정이 복잡하게 변했어요. 내 말이 진심인지 의심하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덧붙였죠. 물론 서류상 이혼일 뿐이야. 우리는 계속 함께 살 거고 아이가 태어나면 다시 결혼하면 돼. 소라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잠시 고민하는 듯 하더니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오빠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다음 날 우리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소라는 눈물을 흘리며 도장을 찍었죠. 재산분할 항목에서 소라는 한 푼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빚더미에 앉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사실 나의 모든 재산과 회사는 부모님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완벽한 속임수였죠. 그렇게 우리는 법적으로 남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 집에 살았고 소라는 여전히 나를 오빠라고 불렀어요. 겉으로는 달라진 게 없는 듯 했지만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갈 시간이었어요. 상간남 차세준을 무너뜨릴 계획을 실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특전사 시절 알게 된, 이제는 경호원으로 일하는 전우들에게 연락했어요. 형, 부탁 하나만 들어줄래? 문제 있는 반려견 좀 알아봐줘. 전국 각지에서 문제 행동을 보이는 반려견을 찾아냈고 그 견주들에게 접근했습니다. 차세준의 동물병원을 소개해주겠다며. 이렇게 해서 차세준의 병원에는 매주 까다로운 환자들이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일부러 공격성 높은 개들,
치료가 어려운 희귀질환을 가진 고양이들. 세준의 평판에 타격을 주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동시에 나는 법무법인을 통해 상간소송 준비를 시작했어요. 증거를 정리하고 전략을 짜고 모든 법적 절차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이 과정에서 차세준의 과거 행적도 더 파헤쳤어요. 놀랍게도 그는 이전에도 3명의 유부녀와 불륜 관계를 맺었던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중 한 여성은 이혼까지 했다고 하더군요. 이 모든 일을 진행하는 동안 소라의 배는 점점 불러왔습니다. 6개월, 7개월. 그녀는 행복해 보였어요. 초음파 사진을 보여주며 좋아하는 모습이 마치 연기처럼 느껴졌습니다. 가끔 그녀의 휴대폰을 확인하면 여전히 차세준과 연락하고 있었어요. 출산 후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죠. 어느 날 밤 소라가 샤워하는 동안 그녀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2천만 원 보냈어. 확인해줘. 차세준이었습니다. 나는 재빨리 문자를 캡처한 후 다시 읽지 않은 상태로 돌려놓았어요. 이것이 중요한 증거가 될 테니까요. 그날 밤 소라는 유난히 저에게 다정했습니다. 죄책감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이제 곧 저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걸까요? 출산 예정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을 때 나는 마지막 준비를 마쳤습니다. 법원에 상간소송을 제기했고 동시에 차세준을 횡령죄로 고소했어요. 그가 병원 자금을 유용해 소라에게 보낸 2천만 원이 증거였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진실을 밝힐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출산 예정일이 2주일 앞으로 다가온 화요일 아침, 나는 소라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중요한 얘기가 있어. 일찍 들어올게. 소라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하루 종일 나는 초조했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해온 순간이 마침내 찾아왔다는 생각에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회사에서는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를 처리했지만 머릿속은 온통 저녁에 있을 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후 5시 나는 회사를 나와 차에 탔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향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향했어요. 차세준의 동물병원으로요.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잠시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는 6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병원 문이 닫히고 직원들이 하나둘 빠져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마지막 직원이 떠나고 차세준이 혼자 남았을 때 나는 병원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열자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진료 시간이 끝났는데. 차세준이 고개를 들다가 나와 눈이 마주쳤고 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마도 소라를 통해 내 얼굴을 알고 있었겠죠. 안녕하세요, 차 원장님. 저는 오지훈입니다. 한소라의 남편이요.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는 척하지 마세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습니다. 나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그의 앞에 내려놓았어요. 이건 상간소송 소장입니다. 그리고 이건 횡령죄 고소장이고요. 내일 법원에 제출할 겁니다. 차세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어 서류를 확인하던 그의 표정이 점점 더 창백해졌어요. 당신, 어떻게 이런 증거를? 저는 보안 전문가입니다. 이런 건 식은 죽 먹기죠.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갑자기 태도를 바꿨어요. 얼마면 될까요? 합의금으로 얼마를 원하시나요? 그 순간 나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마치 특전사 시절 적을 제압했을 때의 그 느낌이 되살아났어요. 돈이 아닙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병원, 자격증, 사회적 평판, 모든 걸 잃게 될 겁니다. 차세준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갑자기 그가 책상 위에 무언가를 집어들었어요. 수술용 가위였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죠. 나는 미소를 지으며 휴대폰을 꺼내 들었어요. 지금 이 상황도 녹화 중입니다. 폭행까지 추가하실 건가요? 그제서야 차세준은 손에 든 가위를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패배감이 읽혔어요. 소라는 정말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요. 우리는
더 이상 들을 필요 없습니다. 내일 아침 소라에게도 같은 서류가 전달될 겁니다. 나는 돌아서서 병원을 나왔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깊게 숨을 내쉬었어요. 오랫동안 참았던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분노, 배신감, 그리고 이상하게도 일종의 해방감까지. 집으로 향하는 길, 휴대폰에 소라에게서 온 메시지가 여러 개 있었습니다. 오빠 언제 와? 저녁 준비했어. 왜 연락이 안 돼? 무슨 일 있어? 걱정돼. 빨리 연락해줘. 나는 아무 답장도 하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8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소라는 거실 소파에 불안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나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겼습니다. 어디 갔었어? 왜 연락이 안 됐어? 너무 걱정했잖아. 나는 그녀를 살짝 밀어내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식어버린 저녁 식사가 놓여 있었어요. 앉아, 소라야. 이야기할 게 있어. 소라가 불안한 표정으로 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배는 이제 아주 크게 불러와 있었죠. 가짜 아버지를 기다리는 아이를 품은 그 배를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무슨 일이야, 오빠? 무서워. 소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녀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뭔가 느끼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그저 호르몬 때문이었을까요? 소라야, 난 알고 있어. 짧은 한마디로 시작했습니다. 소라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었어요. 하지만 곧 의아한 척했습니다. 뭘 알고 있다는 거야? 너와 차세준의 관계, 그리고 그 뱃속의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소라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부정할 말을 찾는 듯했지만 내 표정을 보고는 그럴 수 없다는 걸 깨달은 듯했어요. 어떻게, 언제부터? 중요하지 않아. 이미 모든 증거가 있어. 너희의 대화, 사진, 영상, 그리고 차세준이 너에게 보낸 돈까지. 소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무릎을 꿇고 내 다리를 붙잡았어요. 오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잠깐 실수였어. 정신이 없었던 거야. 이 아이는 정말 오빠 아이야. 그 순간 나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소라의 거짓말이 가소로웠어요. 그럴 리가 없지. 왜냐하면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나는 정관 수술을 했으니까. 소라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눈을 크게 뜨고 나를 바라봤어요. 무슨 소리야? 언제? 왜? 네가 3번째 유산을 하고 의사가 내 생명이 위험하다고 했을 때 너를 지키기 위해 결정했어. 소라는 완전히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그녀의 세계가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죠. 내가 계속해서 말했어요. 그리고 네가 갑자기 임신했다고 했을 때 난 이미 모든 걸 알았어. 소라는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흐느꼈습니다. 그녀의 울음소리가 집안을 채웠어요. 나는 그저 앉아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녀를 안아주었겠지만 이제 그런 마음은 남아있지 않았어요. 내일 아침 너에게 상간소송 소장이 배달될 거야. 이미 차세준에게도 전달했고. 소라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상간소송이라니. 우리는 이혼했잖아. 이혼은 내가 의도적으로 유도한 거야.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회사가 부도난 것도 아니고 빚이 있는 것도 아니야. 모든 게 너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계획이었어. 소라의 눈이 분노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일어나 내게 소리쳤어요. 당신 미쳤어? 이렇게까지 계획적으로 날 함정에 빠뜨리다니. 이게 사랑하는 사람이 할 짓이야? 소라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나는 냉정하게 그녀를 바라봤어요. 사랑? 네가 무슨 자격으로 사랑을 말해? 내가 너를 위해 정관 수술까지 했는데 넌 내 뒤에서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었잖아. 소라는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분노가 사라지고 다시 애원하는 눈빛으로 바뀌었어요.
오빠, 제발.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내가 정말 잘못했어.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더 이상 연기하지 마. 너도 알잖아.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라는 걸. 소라는 한동안 말없이 흐느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실 나도 몰랐어. 차세준이 그랬어. 네가 불임이라고. 의사들이 너한테 말하기 두려워서 나한테만 알렸다고. 그래서 내가 거짓말 그만해. 내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특전사 시절에도 이렇게 화를 내본 적이 없었어요. 내 휴대폰에 있는 모든 대화 내용을 봤어. 너희가 어떻게 나를 속이려 했는지, 어떻게 내 돈으로 새 생활을 시작하려 했는지 다 알아. 소라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는지 침묵했습니다. 한참 후에야 그녀가 고개를 들었어요. 이제 어떻게 될 거야? 너는 이혼 과정에서 재산 분할을 포기했고, 이제 곧 상간자와 함께 법정에 서게 될 거야. 차세준은 병원을 잃고 면허도 잃을 가능성이 높아. 그리고 너희 둘 다 나에게 상당한 배상금을 지불해야 할 거고. 소라의 얼굴에 공포가 스쳤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배를 감싸 안았어요. 그럼 이 아이는? 그건 내 문제야. 내 아이가 아니니까. 소라는 절망적인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10년의 연애와 5년의 결혼 생활 동안 이런 표정은 본 적이 없었어요. 순간 가슴 한구석이 아팠지만 곧 무감각해졌습니다. 짐 싸. 오늘 밤으로 이 집에서 나가. 소라는 마지막 저항을 시도했습니다. 법적으로 내 집이기도 해. 재산 분할 안 했다고 해도 이혼 후 주거권은. 이 집은 내 부모님 명의야. 네가 여기 살 권리는 없어.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소라는 더 이상 할 말을 잃은 채 침실로 향했어요.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녀가 짐을 싸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1시간 후 그녀는 큰 캐리어와 작은 가방을 들고 현관에 섰어요. 내일 변호사가 연락할 거야. 그때 더 자세히 이야기하자. 소라는 마지막으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눈물이 말라 있었어요. 당신이 이렇게까지 차갑고 계산적인 사람인 줄 몰랐어. 문이 닫히고 나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갑자기 집이 너무 크고 비어 있는 것 같았어요. 15년을 함께한 사람이 없는 공간은 낯설기만 했습니다. 소라가 떠난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법원에서는 상간소송이 진행 중이었고 검찰에서는 차세준의 횡령 혐의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었어요. 내 일상은 겉으로 보기엔 평소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회사에 가고 저녁에 돌아와 간단히 식사를 하고 잠드는 루틴. 하지만 내면은 완전히 달랐어요. 가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올바른 선택을 한 것일까? 하지만 곧 소라와 차세준의 대화 내용이 떠올랐고 그 의문은 사라졌어요. 복수는 정당했습니다. 배신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 그것이 내 정의였죠. 오전 10시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 대표님, 상대방이 합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차세준 씨가 2억을 제안했고 한소라 씨는 별도로 5천만 원을 제안했습니다. 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합의금은 적지 않은 액수였지만 돈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거절하세요. 법정까지 가겠습니다. 확실하신가요? 재판은 장기화될 수 있고 감정적으로도 많이 소모될 텐데. 네, 확실합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나뭇잎들이 노랗게 변하기 시작했죠. 모든 것은 변합니다. 내 인생도, 소라의 인생도. 그날 오후 회사에서 일을 마치고 나오는데 주차장에서 낯익은 차를 발견했습니다. 차세준의 차였어요. 그는 차 밖에 서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 대표님,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그의 목소리는 예전의 자신감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수척해 보였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할 말은 변호사를 통해 하세요. 내가 차 키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차세준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제발 인간 대 인간으로 대화하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괜찮은데 왜 하필 소라 씨였어야 했는지 그의 말에 나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인간 대 인간이요? 당신이 남의 아내를 탐했을 때는 그런 생각 없었잖아요. 차세준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미안합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발 고소를 취하해 주세요. 병원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환자들이 모두 떠나고 직원들도 사표를 내고 평생 쌓아온 모든 게 한순간에 그의 애원에도 내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복수의 달콤함을 느꼈어요. 그게 바로 제가 원하는 거예요. 당신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걸 보고 싶었죠. 나는 차에 탔고 차세주는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 주차장에 남겨졌습니다. 백미러로 그의 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어요. 승리감과 공허함이 뒤섞인 감정. 집에 돌아와 샤워를 하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서둘러 옷을 입고 나가보니 소라가 서 있었어요. 아직 임신한 배를 안고. 무슨 일이야? 소라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제발 이러지 마.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내가 얼마나 후회하는지 몰라. 차세주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어. 늦었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어. 소라는 애원하듯 내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럼 적어도 합의라도 해줘. 이대로면 차세주는 감옥에 가고 나는 아이를 혼자 키워야 해. 그게 너희가 선택한 결과야. 제발 내가 뭘 해야 할지 알려줘. 무릎이라도 꿇을까? 이 아이는 죄가 없잖아. 순간 나는 소라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예전에 그토록 사랑했던 그 눈동자. 하지만 이제는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소라야, 넌 이해 못하는 것 같아. 난 이미 모든 걸 잃었어. 내가 사랑했던 사람, 앞으로 가질 수 있었던 아이들. 내가 내게서 빼앗아 간 거야. 순간 소라의 눈에서 깨달음이 스쳤습니다.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정관수술, 정말 나를 위해서 한 거야? 물론이지. 너의 건강이 더 중요했으니까. 마지막 진실이 소라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녀는 내 현관 앞에서 흐느꼈어요. 한참을 울고 난 후 그녀는 일어났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래, 끝이야. 소라는 마지막으로 내 눈을 바라보고는 떠났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문득 생각했어요. 이게 정말 내가 원했던 결말인가? 마침내 법정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차세준과 소라는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아 있었고 나는 원고석에 앉았어요. 소라는 이제 출산을 한 달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배는 더욱 불러 있었고 얼굴은 지쳐 보였어요. 차세준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자신감 넘치던 의사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초라한 모습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재판장이 입장하고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증거는 완벽했어요. 소라와 차세준의 대화 내용, 사진, 송금 내역, 모든 것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소라의 변호사는 거의 변론할 여지가 없었어요. 피고인 한소라 씨, 자신의 입장을 밝혀주시겠습니까? 소라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저는 모든 혐의를 인정합니다. 제 남편을 배신했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피해자입니다. 차세준 씨가 제 남편이 불임이라고 속였고 이에 있습니다. 내 변호사가 즉시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피고인 한소라 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증거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라와 차세준의 대화 내용이 공개되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나를 속이려 했는지, 어떻게 내 재산을 노렸는지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어요. 재판은 3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마지막에 재판장이 판결을 내렸어요. 원고 오지훈 씨의 청구를 모두 인용합니다. 피고인들은 원고에게 정신적, 물질적 손해배상으로 총 3억 원을 지불하도록 명령합니다. 소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차세준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3억 원은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겠죠. 재판장을 나오는 길, 소라가 내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끝까지 갈 거야? 난 이제 무일푼이야. 이 아이는, 그건 내 문제야. 내가 상관할 바 아니지. 소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당신은 변했어. 내가 알던 오지훈이 아니야. 내가 날 변하게 만들었어. 소라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녀가 법원 계단을 내려가는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한때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여자, 이제는 낯선 사람이 되어버린. 다음 날 차세준에 대한 횡령 혐의 재판도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의사 면허가 1년간 정지되었어요. 또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그의 사회적 평판은 이미 바닥이었습니다. 두 곳의 동물병원은 모두 문을 닫았고 그는 서울을 떠나 지방으로 이사했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소라는 결국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3억 원의 배상금을 낼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그녀는 친정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아마 그곳에서 아이를 낳을 것이겠죠.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나고 나는 집에 앉아 소파에서 위스키를 한 잔 따랐습니다. 텅 빈 집에서 홀로 술잔을 기울이며 생각했어요. 이것이 승리인가? 복수는 성공했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공허했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특전사 시절 전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형, 지방으로 내려가려고. 그쪽에 괜찮은 사업 자리 있을까? 왜? 갑자기 서울 떠나? 새로운 시작이 필요해서.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이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방에 내려가면 별도 보이고 새로운 인생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엔 진짜 내 편이 될 사람만 곁에 둘 거야. 그로부터 반년이 지났습니다. 나는 강원도 작은 도시로 내려와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서울의 회사는 동업자에게 맡기고 이곳에서는 지역 보안 스타트업에 투자했습니다. 복잡한 도시를 떠나 산과 바다가 가까운 이곳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고 있었죠. 어느 봄날 아침 카페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을 때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습니다. 오지훈 씨 맞으신가요? 고개를 들어보니 낯선 여성이 서 있었어요. 40 중반 정도로 보이는 단정한 차림의 여성이었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는 한소라 씨의 언니 한미라입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소라의 가족을 만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어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그녀는 내 앞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소라가 출산했어요. 남자아이.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는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으려 했지만 어쩐지 가슴 한구석이 아팠어요. 그래서요? 그건 저와 상관없는 일인데요. 한미라 씨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소라가 많이 변했어요. 정말 후회하고 있고 새 삶을 시작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지금은 제과점에서 일하면서 아이를 키우고 있죠. 나는 커피잔을 손으로 돌리며 묵묵히 듣고만 있었어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소라가 당신에게 편지를 썼어요. 전해달라고 했죠. 한미라 씨는 가방에서 흰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나는 잠시 그것을 바라보다가 말했어요. 죄송하지만 받고 싶지 않습니다. 한미라 씨의 눈에 실망감이 스쳤습니다. 이해해요. 하지만 봉투만이라도 가져가세요. 읽을지 말지는 당신 마음이니까요. 그녀는 일어나서 떠났고 나는 봉투를 바라보며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결국 봉투를 집어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날 저녁 아파트 베란다에 앉아 봉투를 열었습니다. 소라의 반듯한 필체로 쓰인 편지였어요. 지훈 오빠에게 내가 이렇게 편지를 쓸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어. 하지만 마지막으로 진심을 전하고 싶었어. 편지는 길었습니다. 소라의 후회와 사과, 그리고 자신의 새로운 삶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했어요. 마지막 부분에서 나는 멈칫했습니다. 아이 이름은 하준이라고 지었어. 차세준과는 모든 연락을 끊었고 법적으로도 그의 아이가 아니야. 하준이가 자라면 내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을 잃었는지 이야기해 줄 거야. 내가 얼마나 나를 사랑했는지도.
편지를 다 읽고 나니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분노, 슬픔, 그리고 이상하게도 일종의 해방감. 편지를 접어 다시 봉투에 넣으며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다음 날 나는 오랜만에 서울로 향했습니다. 법원에 가서 소라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취하했어요. 그녀가 새 삶을 시작하는데 그 빚이 짐이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복수는 이미 끝났으니까요. 서울에서의 일을 마치고 강원도로 돌아오는 길, 바다가 보이는 도로에서 잠시 차를 세웠습니다. 파란 바다를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가슴이 좀 더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어요. 지인이 보안 스타트업 투자 관련 좋은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나는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어요. 좋은 소식이네. 이번 주말에 만나서 얘기하자. 강원도의 새 삶에서 나는 천천히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배신의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을 안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차에 다시 타면서 마지막으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태양이 빛나고 있었어요. 나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다음엔 진짜 내 편이 될 사람만 곁에 둘 거야. 엔진을 켜고 새 집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배신과 복수의 이야기는 끝났고 미지의 미래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될지, 어떤 인연이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도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차의 속도계가 천천히 올라가며 나는 복수의 시간을 뒤로하고 치유의 시간으로 향했습니다. 때로는 가장 큰 상처가 가장 큰 성장의 기회가 되기도 하니까요. 내가 정관 수술한 걸 몰랐던 아내는 결국 모든 걸 잃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나 역시 많은 것을 잃었고 또 새롭게 얻은 것도 있었습니다. 이제 진정한 끝과 함께 진정한 시작이 찾아온 것 같았어요.